네, 그럼 일단 지난주에 대해 가지고서 한번 좀 짚고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휴장이 굉장히 많았어요. 연말이니까. 그래서 26일 월요일에는 아시아 증시 몇 군데만 열려서 사실 뭐 좀 한산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뉴스거리를 별다르게 적지를 않았었고요. 화요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월화해 가지고서 대주주 관련한 회피 물량 일단은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이날로 끝났습니다. 일단락 됐습니다. 연말마다 우리가 나오는 수급적인 특이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주주 회피 물량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때까지는 매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이제 팔았던 걸 채웁니다. 보통 삽니다. 그래서 매수가 나오게 되고요. 금융투자의 경우에는 현물하고 선물 간의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서 이 매매가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 우린 이를 가지고서 연말에 이제 배당을 보고서 들어오는 거니까 배당 차익 거래라고 얘기를 해요. 요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 현물을 사고 선물을 매도하는 게 이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융투자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오고 이 기간에요. 그다음 배당락 이후, 그러니까 수요일부터죠. 그때부터는 매도가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최근에 비일비재했느냐? 비일비재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16년, 17년, 18년, 19년, 20, 21, 22년 전부 다 그러니까는 그 최종 우리가 이제 대주주 회피 물량 나온 날 있죠. 또 배당 받으려면 사야 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지막 날 있잖아요. 그날까지는 개인들은 팔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삽니다. 요런 그림이 사실 이제 매년 있었고 그거 넘어가고 난 다음 날부터는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는 이제 그 사고 있고 금융투자에서는 매도가 나오게 됩니다. 요게 이제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직전 5거래일, 그 다음에 그날 이후로 해서 직후 5거래일 요렇게로 따졌을 때라는 것이고요. 그럼 올해는 어떻느냐라고 하면 올해도 개인 투자자는 2조 5천억 팔았고 금융투자는 2조 8천억을 샀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2거래일이 더 있었잖아요. 이거 이후에. 그때 보시면 개인은 1조 7천억 매수, 금융투자는 1조 3천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반복이구나.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연례 행사입니다. 네. 다음으로 중국에서는 입국자 시설격리 해제가 발표가 됐습니다. 요거 덕분에 이제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이 사실상 자유화가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입국자 시설격리를 다음 달 그러니까는 2023년도 1월입니다. 1월 8일부터는 해제키로 결정을 했죠. 그러고 나니까는 한국, 일본 등에 대한 여행 검색어가 10배 이상 치솟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주변국에서는 아니 뭐야 지금 중국인들 엄청나게 코로나가 많이 양성이 나오고 있다던데 사실은 이거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은 굉장히 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퍼지는 거 아니야라고 하니까 뭐 이제 일본부터 해가지고서 전 세계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해서 우리 코로나 검사 굉장히 강화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한국도 결국은 금요일인가요? 그때는 이제 그 PCR 검사하고 이런 거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특히나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에 좀 공포심을 키웠던 그 뉴스는 뭐냐 하면 이탈리아로 들어가는 비행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비행기 한 대에 있는 중국발이죠. 비행기죠. 검사를 해보니까 그중에 무려 양성 반응 나온 사람이 절반이 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거 비행기 한 대 오면은 거기에 절반 이상이 걸려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은 뭐 엄청나게 퍼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또 좀 걱정이 더 생겨났던 건 뭐냐면 아니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중국 내에서 걸리는 것만으로도 이것도 혹시나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코로나 변이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이게 최대 우려 사항이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 양성 반응 나온 사람들 거를 검사를 해보니 오미크론 이외에 다른 변이는 새로운 변이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조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이제 그리고 중국 내로 보게 되면 중국의 어차피 정부 발표는 지금 아무도 안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그럼 다른 자료들을 우리 보자 했을 때에 소위 뭐 바이두 검색 지수, 그러니까는 그 이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서 검색어 몇 개를 뽑아가지고서 이것이 과연 검색 빈도수가 얼마나 오르고 내리느냐 이걸 가지고서 지금 코로나가 더 증가하고 있다 조금 확진자 증가 추세가 누그러지는 것 같아 요거를 이제 사람들이 보는데 이 바이두 검색 지수는 피크아웃을 해서 최근에 조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최대 우려했었던 새로운 변이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새로운 변이는 안 나온 것 같다. 오미크론까지인 것 같다. 이고 많이 걸리는 것 같다.
중국 정부의 말은 못 믿을 정도로 엄청 걸리는 것 같다. 다만 그 피크는 지난 것 같다. 요 정도까지로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인해 미국에서 이제 집값 나왔어요. 케이스 실러 20대 도시 지수가 나왔는데 전월 대비로 봤었을 때 4개월 연속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상 대비로는 조금 적게 하락을 해가지고서 아쉬움은 남겼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전월 대비로 0.5%가 빠졌어요. 근데 예상치는 전월 대비 1.1% 빠지지 않을까. 뭐 0.1 마이너스 전월 거 수정된 거 있으니 한 0.5 정도가 차이가 난 거죠. 어쨌든 이 전년 동기로 봐서는 빠르게 내려오고 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이렇게 조금 더 내려오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거기에는 못 미쳤다. 네. 그리고 이제 월별로 하락세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가능하죠. 거 봐라 내려가고 있잖아. 이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근데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아이 저거 뭐야. 내려가는 폭이 좀 줄었네. 역시 이 스티키해.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양쪽으로 다 해석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최대 이슈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글로벌 장기 금리가 올라갔던 거. 그에 따라 가지고서 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시장들이 좀 더 많이 내려간 거. 이게 이제 최대 그 이슈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FOMC 끝나고 나서는 사실 그렇게 자극이 안 됐는데 20이 사실 유럽이 요즘에 가장 큰 매파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BOJ에서도 깜짝 YCC 범위 확대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후에 장기 금리들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나스닥 하락, 반면에 가치주나 다우는 상당히 선방하는 그런 그림을 보였습니다. 요거는 맨 뒤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음 수요일 가게 되면 한국은 배당락일인데 배당락보다도 전일 미국 증시 약세의 영향을 받아서 더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 내내 한국 증시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에서 중국의 리오프닝은 과연 시장의 호재일까 악재일까 해서 지난주에 요때까지는 특히나 악재라고 많이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 수요가 증가할 거야. 그래서 인플레가 상승하게 될 테니 금리는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퇴치는 어려울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사실 이게 좀 격세지감이 전 느껴지긴 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너무 과도하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펴는 것이 공급망 교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뭐 이제 대표적인 게 애플의 정저우 쪽에 있는 공장들이 애플한테 납품해야 되는 공장들이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생산이 안 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걸 이제 문제라고 꼬집었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리오프닝 하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조금 격세지감이었다. 근데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한 생각은 저는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라는 거 첫째. 그 다음에는 이게 리오프닝을 함으로 인해서 공급망 교란이 해소되는 거는 인플레에서 이제 인플레를 내려가게 하는 요인. 반대로 그래서 중국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거는 인플레를 일으키는 요인. 근데 그 두 개가 플러스 마이너스라 하면은 뭐 그렇게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는 그런 이슈는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으로 일본 BOJ에서 추가 정책 발표가 있었어요. 추가적으로 채권시장 개입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보면 원래 YCC라는 거는 10년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0.25. 근데 우리 범위를 넓혔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0.5라는 건데 여기에 두 개를 추가했습니다. 2년물 국채 0.03, 5년물 국채 0.24에서 당분간은 무제한 매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는 장기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일본이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내년 초에 0.75까지로 또 범위를 확대하는 거 아니야? 그대는 1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궁극적으로는 일본도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 아니야? 그런 기대감들이 요즘 자꾸 생겨나다 보니 그걸 좀 막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연말 증시가 좀 휘청휘청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다양한 이유들이 나옵니다. 이거 개인 투자자들 때문일까요? 뭐냐면 연말에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손실이 확정된 거를 이제 그 수익 난 거랑 상계를 하기 위해 가지고서 팔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또 이제 반대쪽 의견으로는 아니 올해 수익 난 게 있을까? 수익 난 게 없는데 손실 확정을 한다고? 근데 또 이제 그 미국이 현실적으로 보면 스탁 옵션이나 주식 보상 같은 것들 많이 나가잖아요. 그게 보면은 지금 주가 대비해서 싸게 사도록 만들어주는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 데 쪽에서는 뭐 좀 팔아야 되는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매년 연말에 이런 것들은 존재했다라는 뭐 이야기라 약간의 매물 부담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장기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갔네. 그러면은 채권이 가격이 하락했으니 채권의 비중이 낮아졌구나. 그럼 주식을 팔아서 채권하고 비중을 맞춰야겠다 해서 주식을 팔아야 한다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다음 이제 29일 목요일로 가게 되면은요. 이날 이제 그 금융투자 쪽은 배당 차익을 노리고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 다음에는 쫙 청산에 들어가게 돼요. 이 청산 매물이 나오는 거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이날 이제 위클리 만기일이었는데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었죠. 그렇게 돼가지고서 가격 자체가 사실 장중에 미국의 선물이나 이런 거 해외 쪽의 선물이 움직이는 거 하고는 그 강도가 좀 다르게 우리 증시는 쭉 빠졌습니다. 이렇게 힘을 전혀 쓰지 못하고. 근데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선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거는 진짜로 좀 수급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개념치는 마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이날 원래는 월말에 나와야 되는데 조금 며칠 앞에 나왔어요. 산업활동 동향 매달 나오는 거 통계청에서 나오는 게 그 데이터가 이날 발표가 됐는데 우리가 제일 주목하는 거는 반도체잖아요. 반도체를 보게 되면은 생산 재고 요거 보게 되는데 지금 반도체 생산이 11월 달에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원래도 이제 3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생산이 감소를 했지만 낮은 한 자릿대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무려 15%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반도체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감산에 나선 것이 아닐까. 11월 달부터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재고 증가율이 전월에 13%였는데 이달에 20%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재고 증가율이 80에서 60%대, 50%대, 13% 이렇게 감소를 해서 빠르게 재고 증가율이 내려오다가 살짝 올라간 거라서 사실 내려온 강도에 비하면 살짝 올라갔죠. 그래서 뭐 이게 그냥 월별로 사실 막 되게 신경을 안 써도 된 데이터일 수도 있지만은 빠른 경기 턴을 위해서는 이게 더 내려왔었어야 돼요. 사실은 그 점은 아쉽고요.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은 아마 고객사의 수요가 감산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많이 나쁘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이 데이터에 대한 저의 생각은 어떠하냐 하면은 일단은 산업 전체적으로는 뭐 앞에 그 수요처가 나쁘다. 그건 인정해야 된다. 인데 그래서 기업들도 지금 사실 이제 시장에서 제일 큰 우려는 1등 업체는 감산 안 하는 거 아니야라는 게 제일 큰 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반도체 생산 감소하는 걸로 봐서는 이거를 2등 업체 혼자서 감산해가지고서 이만큼 반도체 생산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현실적으로는 다 같이 나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서 제 생각에는 시장의 생각 대비해가지고서는 조금 기업들의 움직임은 빠른 것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의 가스 가격. 이거 진짜 천정부지로 치솟았었잖아요. 그 전쟁 이후에. 근데 이제 전쟁 전 수준으로 유럽 쪽에서는 회귀를 했습니다. 이번 원래 이제 이런 난방 수요나 이런 것 때문에 겨울이 되게 위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2월 벌써 말일인데 이번 겨울 고비만 하여튼 좀 잘 넘겼으면 좋겠어요. 유럽이. 그래야지 뭐 지금 뭐 생활도 좀 윤택해질 수가 있겠죠. 뭐 전쟁이고 주식이고 다 떠나가지고서요. 이제 근데 뭐 만약에 가스가 요 가격에만 잘 머물러 준다면 그러면은 드디어 유럽이 진짜 사실 인플레이션은 진짜잖아요. 뭐 미국에 비할 바가 아니죠. 상당히 높잖아요. 훨씬 더. 근데 요 부분에서 아마 가스 가격이 좀 안정이 되면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고용 데이터 나왔는데 사실 이제 데이터 나오기 전에 요즘은 좀 겁부터 나죠. 이제 데이터 나오는데 뭐 예상보다 숫자가 예를 들어 뭐 고용이다라고 하면 예상보다 고용 숫자가 좀 낮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인플레가 좀 잡혀가나 이런 생각보다는 침체 우려. 반대로 고용이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해버리면 그러면은 그러면 경기 침체를 피해갈 수 있으려나라는 생각보다는 그러면 인플레가 더 자극되겠네 이런 식으로 진짜로 고용 데이터가 제가 볼 때는 제일 나왔을 때 겁나는 데이터거든요. 요새. 근데 정확하게 시장 예상하고 일치하는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그래 예상치의 부합이라는 숫자도 있는 거지 라고 했는데 참 미묘했습니다. 요거 나오고 나서 시장이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다가 안 움직이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날에는 뭐 좀
연속 실업수당도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서 일단은 또 이날은 장기금리도 내렸어요. 이 주 중에 유일하게 하루 내린 날이에요, 장기금리가. 그러니까는 증시가 올랐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크게 해석을 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워낙 시장 움직임이 좀 그렇게 움직여 왔기 때문이죠. 어쨌든 보시면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약간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높은 수준 절대 아니에요. 과거랑 비교해도 꽤 낮은 수준이고요. 다만 연속은 계속 증가 중입니다. 요거는 좀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계속 이렇게 평균치도 올라가고 있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날에 하여튼 오랜만에 장기금리가 하락하면서 주식시장이 좋았는데, 근데 여기에 또 영향을 준 거는 과도한 쏠림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최근에 어쨌든 풋에 대한, 그러니까 시장 하방에 대한 혹은 시장이 혹시라도 하락할 수 있으니 보험을 들어두자라는 수요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풋콜 레이쇼, 풋이 콜 대비 얼마나 많냐라고 했었을 때 이 비율 자체가 과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높습니다. 과거 같으면 대충 한 0.5 내외가 돼야 돼요. 0.5 내외인데 요즘 보면은 이 전날에는 수요일 날에는 2.4까지 올라갔었어요. 제가 본 숫자 중에선 제일 높았었어요. 그게 뭐 코로나 때나 뭐 그런 때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숫자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얼마나 풋에 대한 수요가 많으냐,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조금 특이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삐쭉삐쭉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올렸다 청산했다 이제 하는데, 최근엔 장이 이제 하락장이었으니까, 좀 여기에 수익이 났겠죠, 그렇죠? 수익이 나다 보니까는 요 포지션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장이 좋을 때도 어떤 좀 특징을 가지냐면 처음에는 조금 사봐요. 그러다가 올라가네, 좀 더 사봐요. 그러다가 계속 올라가네, 그러면은 진짜 그때는 현금을 다 쏟아붓거나 혹은 추가적으로 빚까지 내서 사게 돼요. 근데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증시가 안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내가 벌었던 거 다 이제 수익은 없어지고 손실로 가버리게 되는, 그때부터 하락장이 와서 안타까움이 있죠. 저는 하락장에 대한 배팅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조금만 하락장이 올지 모르니 방어 수단을 마련해 볼까? 근데 방어 수단이 좀 쏠쏠한 수익을 주네? 좀 더 늘려볼까? 계속 하락하는데 이거 진짜로 큰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나 더 많이 이제는 하락 쪽으로 가야겠어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만약에 이게 상승으로 휙 돌아버리면은 이 포지션들의 되돌림이 크게 나타나야 되겠죠. 최근에는 이런 이제 좀 너무 많이 수요일 날에 갔던 부분들이 있었고, 이 포지션들의 청산이 또 시장을 좀 목요일에는 들어올리지 않았을까. 그다음 금요일에는 미국 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빠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장마판에 쭉 땡겨 올리고, 특히 그러니까는 쭉 땡겨 올리고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건 어떤 생각이냐면 아직까지도 남아 있었던 그 전날이 1.33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금요일에 0.84까지 줄어드는데 요 포지션들의 청산이 있으면서 시장이 이제 장중에는 반등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하락에 대한 마인드들은 사실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그렇긴 한데 여전히 강해 보인다. 그렇게 보고요. 마지막 날입니다. 30일 금요일. 이날 엔화가 되게 강해졌었어요. 그거는 루머 때문인데 뭐냐 하면 BOJ에서 새해 추가적인 정책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루머가 나오면서 니케이 신문에서 그러면서 강세 시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위안화도 강세로 갔어요. 이거는 왜 그랬냐면은 위안화가 거래 시간을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환시장의 추가 개방에 나선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2023년도 1월 3일부터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3시간 반 늘린 새벽 3시까지 다음날 그렇게로 연장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고요. 그럼 이제 이건 사실 일종의 자신감의 표명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해외에서 공격이 막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통화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선진지수 들어가려면 한국 첫 번째 조건 외환시장 전면 개방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전면 개방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IMF의 그 안 좋은 추억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그게 뇌리에 박혀 있어서 그런데 중국은 차분히 요걸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러면 혹시나 추가 정책 개방 이런 것도 나오는 거 아니야? 일부에서는 그런 이제 기대감도 있으면서 위안화가 강세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증시를 인해 짓눌렀던 요인은 뭐냐라고 해버리면은 스페인에서 12월 소비자 물가가 나왔는데 헤드라인은 예상보다 낮았어요. 근데
지금 최대 고민은 근원 물가잖아요. 근데 근원 물가는 예상보다 높게 나온 거죠. 그래 버리니까 아우 거봐 근원 물가 저거 끈끈한 거 잘 안 내려갈 거야라고 해서 갑자기 이제 장기 금리들이 올라가고 증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예.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증시 오후장에서는 하락을 거의 되돌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를 하게 되었죠. 자, 이제 미국채 금리 요거 이제 장기물 보시게 되면은 장기 금리가 올랐어요. 지난주에 올랐는데 이제는 거의 만 3.9%를 눈앞에 둔 10년물 금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장기 금리가 눈에 띄게 오르죠. 단기 금리들은 별로 그렇게 힘을 못 써요. 사실 연준 정책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니까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 3개월 물짜리는 딱 붙어 있고 그 다음에 2년 물짜리도 조금 올라가는데 그쳤습니다. 그 덕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장단기 금리 차이는 제일 많이 벌어졌던 때 대비해서는 한 3분의 1 가량은 되돌려졌어요. 그래서 조금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패드와치에서 보는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제일 보기 편하니까 보는 거죠, 그렇죠? 이걸로 확률로 우리가 바로 눈에 보이니까 지금 향후에 그러면은 장기 금리 올라갔는데 향후 정책 금리에 대해 가지고서도 시장에서 좀 올려서 생각을 하느냐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은 약간씩은 더 높게 잡고 있다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다음 회의는 25bp. 그 다음 회의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또 이제 25 해가지고 4.75에서 5.0.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원래는 이제 시장에서는 채권 선물 시장에서는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지 않을까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엄대엄으로 변했어요. 5% 아래로 보는 게 49.9%. 5% 위로 보는 게 그러면 50.1%겠죠. 그렇죠? 그래서 0.1% 그러니까 마이너스 0.2%의 차이로 5를 이제 터치는 했습니다. 5는 탁 터치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기 쪽에서도 살짝은 올라간 거죠. 네, 살짝. 그럼 내년도 연말을 보게 되면 어떠냐 했었을 때 원래는 여기에서 4.75에서 5까지 올리고 4분기에 2차례 인하 기대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었다라고 얘기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보다는 한 틱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확률 쭉 더해서 50% 넘어가는 포인트가 4.5에서 4.75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지난주 들어와서는 어떻게 변했냐면 5를 탁 터치하고 그 다음에 살짝 내려와서 4.5에서 4.75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 상방으로 기울었다. 근데 장기가 훨씬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저는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 장단기 금리가 한번 역전이 이제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많은 경우에 침체로 갔었죠. 그렇죠? 근데 그 침체에 들어갈 때 경로를 보면 장기와 단기가 모두 다 급격하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진짜 침체가 올 것 같다라고 해버리면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정책 금리 그 다음에 미국의 경기 이 요인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금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데 장기 금리가 여기 머물러 있어도 돼? 내려가야 되겠네. 그리고 플러스로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생기겠죠. 그러니까는 장기채를 사요. 그래서 장기 금리가 툭 떨어져요. 단기 금리는 당연하게도 침체로 가고 있는데 당연히 침체에 대한 너네 대응 방안으로 금리를 낮춰야 되겠지 하니까는 이렇게 같이 떨어지면서 장기 금리는 근데 언젠가는 단기적으로는 이게 단기 금리 이렇게 쭉 떨어져도 장기 금리는 근데 우리의 이 위기를 한 2, 3년이면 또 극복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10년물 금리는 제로까지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금융위기 때도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멈춰요. 그러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가 되겠죠. 장기가 높아졌고 단기는 더 낮췄으니까. 보통의 경우에 이 장단기가 역전됐다가 해소될 땐 그런 식으로 가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장기가 다시 올라가면서 폭이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되게 일반적인 과정은 아닙니다. 네. 만약에 이게 정말로 운 좋게도 침체로 빠지지 않고 흘러가게 된다면은 사실은 이 경로로 가기는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에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이른 거니까는 요 정도에서 줄일까 합니다. 장단기 금리 요즘 좀 좁아지고 장기가 오른 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어쨌든 요것이 과거에 이제 그 역전 이후에 침체로 들어갔던 시기, 그러면서 해소되는 모습이 나타났던 그런 때하고는 약간 모습은 다르다. 네, 라는 거고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요번 주엔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요거 하여튼 2에서 2.1 정도로만 계속 내려 붙어 있어 좀 좋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게 뭐 예전에는 한창 때는 이보다 훨씬 높았었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은 괜찮은 수준이긴 하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날에 이제 막 힘을 내가지고 어쨌든 $80는 탈환을 했어요. 근데 뭐 유가에 대한 제 의견은 사실 뭐 최근 몇 개월 동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오펙 플러스에서 10월 회의 때 향후 회의 일정 딱 잡는 걸 보고서 그때 말씀드린 게 있죠. 오펙 플러스에서 원하는 거는 $80를 지키는 것이구나. 근데 그렇다고 되게 올리고 싶어 하지도 않구나. 그럴 만한 힘도 여력도 좀 부족해 보이는구나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왜 그랬었냐 하면은 사실 이게 좀 너무 반복이긴 한데 일정을 잡을 때 원래는 매달 했어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니까 혹시나 유가가 떨어질까봐 이거를 올리기 위해서, 또 이거를 계속 유가를 올리고 싶어 할 때에는 매달 회의를 해요. 이렇게 텐션을 계속 줘야 되니까 매달 우리 회의해, 너네 긴장해, 이게 좀 좋잖아요. 오펙 입장에서는 뭐 회의 한 번 더 한다고 뭐 그렇게 뭐 자기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회의 일정을 갑자기 10월부터는 11월 건너뛰고요. 12월에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반년에 1년에 2번만 할게요. 23년도에는 6월, 12월에 회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의 간격을 다시 쭉 벌리는 거는 사실은 유가를 되게 공격적으로 올려가고 싶을 때에 하는 모습은 아니다. 라는 거였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80 정도를 원하는 거고, 그 정도 즈음이지 않을까. 유가는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수준이겠다.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총평을 해보면 사실 뭐 연말 매매의 특이성을 제외하면은 크게 이벤트가 없었던 한 주이다라는 거고, 크게 이벤트가 없었다라는 말은 제 생각도 계속 동일하다는 거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어떤 거냐 하면은 일단 지금 중국 PMI 나온 게 있는데 역시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해서 지금 부양책 해야 됩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수출입 데이터가 내일 나옵니다. 과연 우리나라 지금 마이너스 이젠 2자릿대까지 들어갔는데 최악의 부진을 좀 피해 나갈지. 그러니까 한국의 수출이 좀 반등의 기미가 보인다가 글로벌 증시에서 이제 그 매크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지표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수출이 조금 잘 나와야 된다. 최악의 부진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게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월요일에 이제 새 휴장하는 데 많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뭐 유로존 쪽에 소비자 물가 쭉 계속 나오게 됩니다. 요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이제 FOMC 한 지 벌써 3주가 지났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FOMC 의사록이 나옵니다. 그날 있었던 발언들을 모아 놓은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아시잖아요. 이제 저희 채널 많이 보신 분들은 뭐 맨이니 어퓨니 숫자 같은 것들 봐가지고서 실제로 분위기는 이랬구나라는 거 파악하잖아요. 요것도 한번 볼만할 것 같고요. 그리고서는 월초 되면은 미국의 ISM 제조업 서비스 PMI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고용 데이터 이렇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면은 결국 월간 고용 보고서겠죠. 여기에서 과연 고용이 계속 뜨겁냐, 그리고 그 시간당 임금이 좀 내려올 기미가 도저히 안 보이느냐, 이걸 이제 시장에서 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지난주 자산시장에 대한 정리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